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신기하죠? 조금은 색다른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센터장님의 인사이트로부터 시작되어 개인적인 생각과 자료들을 더해가면서 완성한 자료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함께 만들어갈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 니오나 샤오펑이나 전기차라고 말하지 않고 스마트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데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만 단순히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테슬라와 경쟁자로 보기에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고 테슬라가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들 때문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주에 각각 40시간을 일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어떻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에너지 회사로서 테슬라를 정의하는 과정을 2번이나 거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수단이라는 개념에서 테슬라와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 하이퍼루프 보링 컴퍼니를 함께 묶어서 정의해봤습니다. 이동수단으로서의 정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 내 이동수단, 지선을 담당하는 보링 컴퍼니, 모든 이동의 기본이 되는 테슬라의 플릿들, 도시간 이동수단인 간선을 담당하는 하이퍼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미래를 선반영한 PAV 혹은 UAM이 나타나게 됩니다. UAM은 우버와 현대가 발표했던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UAM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필터링했던 것은 첫 번째, 모터 기술의 발달, 두 번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세 번째, 3차원 입체지도, 네 번째, AI 발달로 인한 동시관제 시스템, 다섯 번째, 저중량 고강도의 신소재 개발, 여섯 번째, 5G와 위성 통신 시스템이 있으며 일곱 번째는 배터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고 여덟 번째는 육상 교통의 상습적 정체가 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케이스라고 불립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경제, 전기화입니다. 그 중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아시다시피 커넥티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한 디바이스 간 통신 및 제어의 가능성입니다. V2X라 그러죠. 모든 것이 차량과 통신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위해서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기에 붙은 저궤도 인공위성과의 통신처럼 고도상 200km부터 2000km까지에 위치한 저궤도 인공위성은 평균 통신 지연율이 중궤도나 정지궤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위성 발사를 통한 비용도 적은 편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구글의 원웹 프로젝트 등 역시 해당 저궤도 통신 위성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여기에 더해 애플도 보잉의 위성 인터넷 사업 모델을 따라서 항공우주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무선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인공위성에서 아이폰 등 디바이스로 곧장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연히 5G가 떠오르실 겁니다. 5G는 여기서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4G는 휴먼 투 휴먼, 사람 대 사람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됐다면, 이제 5G를 통한다면 IoT 등 작은 단말기들끼리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5G의 단점이자 한계점으로 보자면 고주파일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좁아지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기술이 이런 오른쪽의 사례처럼 빔포밍 기술입니다. 이런 그래픽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LTE는 상대적으로 한 개의 기준점당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면 5G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거리가 좁아지니 이것을 한마디로 쏴준다고 해야 할까요? 거리를 넓혀주고 집중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율주행처럼 디바이스가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런 샤프한 빔을 추적해서 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UAM을 위해서도 초저지연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통신이 곧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점이 존재하는 기술일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5G를 쓰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5G 네트워크의 표준에는 NSA라 그래서 Non-Standalone 과 SA라 그래서 Standalone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인포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탠드얼론은 5G만을 통한 망을 별도로 개설한다는 것이고, 넌스탠드얼론은 기존의 4G LTE망을 사용하면서
일부 데이터 통신에 5G만 가져와서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non-standallone은 5G에 비해서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과도기적인 성격의 NSA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깔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non-standallon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점이 이런 식으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5G 인프라에 혼선을 주고 LTE망에서도 약간의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TE 성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5G 통신망을 그럼 스탠드얼론으로 다 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5G 상용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드얼론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5G 투자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한국이 3년간 쓸 비용만 해도 25조 7천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모바일 엣징 컴퓨터도 소개를 드릴까 했었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만 해도 3년 동안 25조를 쓰는데 스타링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스타링크가 위성 한 개당 비용이 대략 25만 불까지 내려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팔콘 9의 비용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스타링크 1단계 즉 12,000개의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위성 가격만 계산해 본다면 3조 6천억 원 정도면 스타링크 1단계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만 불조차도 더 낮아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거의 발사가 가능해진 단계에 가까워진 팔콘 9의 윗등급인 팔콘 헤비 같은 경우를 통한다면 그럴 텐데요. 지금은 60개씩 팔콘 9을 통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팔콘 헤비를 통하게 된다면 지금에 비해서 약 3배씩, 약 180대씩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성 한 대당 발사 가격은 지금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단순히 5G만 대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6G를 위해서도 통신 위성은 필요하죠. 지금 스타링크가 하고 있는 것처럼 5G도 영역이 좁기 때문에 빔포밍 같이 이렇게 쏴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6G까지 갈 경우에는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할 뿐더러 커버리지 홀이라 그래서 주파수가 닿지 않는 공간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굴절률이 더 낮아지니까요. 그런 시점에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점이 더 싸지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6G라는 고주파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더 주파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범위도 좁아질 것이고 고속이동을 위해서는 지금의 빔포밍 같은 방식도 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항공 모빌리티인 UAM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위성 통신을 통해서 간섭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서 통신 방식의 보조를 얻어야 할 거란 전망이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4대 요인은 케이스라 그럽니다. 그 중에 커넥티드를 위해서는 점차 초저지연성이 중요해지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벨 2 자율주행까지는 인베디드 차량 내에 내장된 컴퓨팅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레벨 4, 5를 넘어가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통신망을 통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이유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5G는 가격이 비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존의 5G도 다 쓰는 것이 아닌 non-standallone을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넘어 6G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고속으로 이동하는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저궤도 인공위성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미 오고 있죠.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유력 테크 기업들은 이미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나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위해서도 쓸 것이고 테슬라는 모빌리티의 혁신, 애플은 각각의 디바이스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자율주행차의 Vehicle to Everything이나 자율주행 비행체를 위해서도 지금의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본격적으로 엮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고태봉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압도적인 파워트레인, 모터 기술,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의 발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통신 시스템의 발전은 각각이 모두 항공 모빌리티의 시장 진입자들이 가장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테슬라가 만약 배터리데이에서 배터리의 혁신을 보여줄 경우 자율주행 비행체 시장을 위한 연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 8월 10일 네이처 에너지의 한 편에 테슬라 입장의 아티클이 실립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를 이끄는 제프 단 교수의 연구팀은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얘기 중 제 눈을 끌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스트랙트 초록에 써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높은 에너지 밀도는 전기차의 이동 가능 거리를 280km까지 늘리거나 심지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른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므로 어디까지 인사이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나 아직 발표되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생각의 끝에 새로운 테슬라의 가능성을 읽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